자, 여러분들 우리 전 시간에 우리 소득세에 대한 이 기본적 개념 또 말씀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 있죠. 과세기간 요거 하고요. 바로 이자 가서 이자에 대한 얘기, 이자 배당하고요. 그럼 금융소득까지 우리가 마무리하고 요기에 대한 원천직수 이런 식으로 해서 순서대로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어저께 우리 납세 의무자를 했다면요. 과세기간에 대한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과세기간은 우리 소득세 말고 그러니까 부가치세하고 같이 연결해서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4월 10일 날 사업을 개시하고요. 10월 10일 날 폐업을 했다 가정하겠습니다. 어떤 사업소득이 있는 자가 이렇게 폐업했다 가정하면 우리 이제 부가가치세법에 있죠. 부가가치세법에 우리 과세기간이랑 소득세 과세기간 좀 나눠서 좀 보도록 할게요. 부가치세 과세기간은 말 그대로요. 4월 10일 이전에는 VAT를 창출한 적이 없죠.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원래 요 거래는 일기잖아요. 1월 1일부터 뭐예요? 6월 30일이고 폐업이 속하는 거는요. 7월 1일부터 10월 30일이지만 사업을 개시하기 전에까지는 뭐예요? 우리가 VAT를 창출한 적이 없으니까 요때까지 있죠. 개시로부터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까지를 예외적 과세기간을 하고요. 폐업을 하면요. 그죠? 폐업 이후에는 VAT를 창출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뭐예요? 10월 10일로 끊는 게 원칙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소득세는요. 사업의 개시나 폐업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죠? 받지 않고 무조건 뭐예요? 영년주의 1월 1일부터 뭡니까? 10월 31일 여기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무조건 영년주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소득세도 예외적 과세기간이 있는데요. 걔는 더 이상 소득이 발생되지 않으면요. 그때까지 끊어버리는데 소득이 발생되지 않는 경우는 두 가지예요. 사망하거나 출국해버리면. 그죠? 그때는 더 이상 소득을 가득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외적 과세기간이 뭐예요? 1월 1일부터 사망일 혹은 출국일까지를 얘기한다. 이렇게 보시고 굉장히 고전이죠. 사업의 개시나 폐업은 소득세 과세기간에 뭡니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유는요. 우리 소득세는요. 사업소득만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다른 소득도 있으니까 폐업을 하고 그 다음에 다른 근로자가 되어가지고 소득이 있다라면 결국 합산하게 되니까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그죠? 그 점을 말씀드립니다. 자, 그러면 우리 어저께 배웠던 있죠. 납세 의무자가 결국은 그죠. 가장 대표적인 납세 의무자가 거주자니까 거주자의 정의에 부합하는 자는 국내에 주소가 있거나 그죠. 국내에 주소가 없다면 183일 이상의 거소가 있는 이 자를 의미하는 거니까 그럼 소득세 납세지는요. 당연히 그죠. 주소를 기준으로 내자. 그러니까 주소지 과세 원칙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얘는 부가가치세는요. 뭐 사업장을 기준으로 뭐예요? VAT가 나타나니까 사업장별 과세 원칙이라면 소득세는요. 당연히 그죠. 주소지를 기준으로 한 주소지 과세 원칙에 의해 가지고 납세지가 정해진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모란에 사업장이 있지만 마포에 거주한다라면요. 모란 사업장에서 일어나는 VAT는 성남세무서에 내지만 뭐야? 거기에서 가득한 소득에 대해서는요. 당연히 자기 주소지 마포라면 마포 세무서 관할로 그죠? 따라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주소지다. 그러면 비거주자는 우리 법인세, 소득세, 부가치세 다 똑같습니다. 비거주자는 결국은 우리나라에 주소가 없는 자니까 국내에 있죠. 영업소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영업소를 기준으로 세금 낸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영업소가 바로 국내 사업장 소재지라고 정의하고 있고요. 만약에 사업장이 없으면요. 그것도 주제 가끔 되니까 말씀드립니다. 소득이 발생한 장소, 그죠? 여기 원칙이지만 없다면 소득 발생하는 장소죠. 발생하는 장소를 보죠. 그 다음에 납세지로 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저께 뭐 되게 많은 얘기를 좀 했는데요. 여기에서 구조 올해 바뀐 거 보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그죠. 45% 그죠? 세율이 바뀌었다는 거 좀 알아주시고
일단은 종합소득세 구조는, 기본 구조는 이렇게 돼요. 예, 총수익 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빼요. 여기 기본 왁구예요. 그런데 이 총수익 금액은 수익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비슷하게 이렇게 구조를 보면요. 수익과 비슷하다 이렇게 보시고, 얘는요 비용과 비슷하고, 얘는 나머지가 뭐예요? 소득 금액은 이익과 비슷하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러면 이자, 배당, 사업, 근로연금, 기타 이 소득을 뭐예요? 이 소득 금액 단위로 도출하죠. 그때 도출할 때 총 급여액하고요, 뭐 이런 것들은 총수익 금액이라고 하지 않잖아요, 그죠? 총 급여액, 연금소득은요 총 연금액 이렇게 불리지만, 뭐 그죠? 이 총수익 금액의 이 자리가 총 급여면 어떻고 총 연금액이 어떻겠습니까? 구조는 일단은 이런 구조에 의해서 소득 금액을 적중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 이제 근로소득을 가지고 실무를 내다 보니까 나중에 그죠? 비과세 소득 있죠? 가지고 급여대장 만들고 공제 있잖아요, 공제 있죠? 여기 결국 결정세에 영향을 주잖아요, 그죠? 그런 공제되는 것들인지 있죠? 판단하는 문제를 나중에 해당 탑픽에 가서 배우게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되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보시면은 좀 구조를 볼게요. 구조를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여기서 제가 어제 뭐라고 했습니까? 혹시 기억나세요? 그런 거 기억나요? 원천징수 없는 거 뭐라고 했습니까? 양도는 원천징수 없고, 우리 필요경비, 실제 필요경비 있는 게 뭐죠? 사기양 필요하다 했잖아, 그죠? 사기양이 뭐야? 사업소득, 기타소득, 양도소득은 뭐야? 실제 경비를, 그죠? 여기 사기양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것들이 주제되니까 필요경비를 인정하는 거 있죠? 양 이렇게 되죠? 이런 것들이 필요경비를 인정하는 항목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곧 배우게 될 우리게 배당소득은 어떻게 됩니까? 배당소득은 뭔가 뭐예요? 더해주는 게 있죠. 다 빼고 뺀데 여기만 더해주잖아요. 그래서 귀속법인세, 그로서 이거 왜 그죠? 이중과세를 조정하기 위한 건데요. 요거에 대한 얘기도 잠깐 여러분들한테 세무일급이니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구조를 보고 있죠. 어제 했던 우리 합산과세, 그죠? 출자 공동사업자 C, 그죠? 출자만 하고 경영에 참가하지 않고 배당받는 L을 뭐야? 출자 공동사업자. 그리고 부당한 거래가 했다라면요, 그죠? 우리 합산과세 하는 있죠. 원칙 어제 배웠죠, 그죠? 요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서부터 해볼게요. 이렇게 할게요. 이자하고 배당하고 했죠. 금융소득 있죠. 이렇게 공부하고 요거 할 거예요. 이자하고 배당의 원천징수 있죠. 그 뒤에 있는 실기 문제 이렇게 해서 이해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순차적으로 쭉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여기 같이 보죠. 자, 금융소득 보겠습니다. 이자 배당에 대한 부분이네요. 금융소득. 특징이 뭐냐면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이자와 배당은 불로소득이기 때문에 우리 담세력에 따라 이제 차등과세 항에 따라 가지고 구조적으로 뭐예요? 필요경비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을 여러분이 아시면 되겠습니다. 불로소득 3개 있었죠. 이자, 배당, 그 다음에 우리 부동산 임대업 있죠. 이렇게 3개 해서 우리가 차등과세하는 거를 어제 정리했으니까 그거 보시면 보겠습니다. 이자소득은 우리 법에서 열거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금 사용 대가로 받는 성격이라면요, 이자소득으로 구분합니다. 열거된 거, 여러분이 알고 있는 열거된 개념은 2번이 일반적이에요. 2번이 뭐죠? 국내에 예금이랄지, 그래서 적금 이런 것들을 가입하면 이자를 주지 않습니까? 여기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이자가 되죠. 첫 번째도 있죠. 우리가 채권에 투자하는 이유는 결국은 이자를 받기 위함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채권 또는 정권의 이자를 받는다라면 그것도 당연히 뭐야? 그죠? 나의 자금을 사용한 대가를 받는 거니까 이자라 보자, 그죠? 그러니까 1번, 2번은요, 우리가 보편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뭐야? 그죠? 이자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다른 있죠. 이렇게 판단하기 애매한 거 있죠. 자금 사용 대가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한 이상한 것들을 그래서 어떤 소득으로 구분할 건지에 대한 그죠? 판단이 애매한
다른 부분이 있는데 그걸 좀 살펴보도록 하죠. 그래서 4번, 5번 있죠. 이런 것들 좀 살펴보겠습니다. 채권 환매채, RP라고 불리는 이 환매채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게요. 환매채. 이 환매채가 결국은 있죠. 포괄주의를 불러온 있죠. 하나의 기인이 되는데요. 촉발제가 되는데 이거 먼저 보겠습니다. IMF 때 일어난 일이에요. 자, IMF 때 있죠. 예금보호법이 생겨가지고 은행이 망하니까 있죠. 은행에 예치한 것도 뭐예요? 먼저 믿을 수 없다 해서 지금도 마찬가지로 예금자 보호법이 금융기관에 5천만 원까지인가 그거밖에는 그죠? 우리가 보호해주지 않지 않습니까? 그럼 만약 은행이 부도나면요. 내가 10억을 만약에 예치했다고 하면 5천 빼고 나머지는 못 받을 수 있다는 부분이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은행에 자금을 그죠? 묻어놓았던 여러 가지 투자들이 다 인출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투자처가 마땅치 않으니까 은행에서는요. 뭐 예대 마진을 남기려면 뭐 일단은 뭐예요? 수신이 있어야지 그죠? 대출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돈이 없어가지고 힘든 부분이었는데요. 그때 이상한 금융상품을 하나 만듭니다. 그 얘기를 좀 하려고요. 여기 은행이 있고요. 여기 이제 예금주가 투자자가 있다고 가정해봐요. 그럼 전통적인 이자는 일단은 1단계가 뭐죠? 1단계가 자금을 예치합니다. 은행에다가 자금을 예치해야 되죠. 자금을 예치하고 그러면 사용 대가로 지급한 거 있죠. 사용 대가로 지급한 거 2번. 여기 바로 있죠. 이자의 정의였다 이거죠. 이렇게 돼야지 이자라고요. 예치하고 줘야지 이자다. 그런데 이 행위를 이렇게 하지 않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은행하고 이 거래를 어떻게 하느냐 하면요. 첫 번째가 얘가 하는 게 아니고 얘가 액션을 취하는 거예요. 금융상품을 판매하는 거예요. 판매 10억, 얘 판매했다. 팔았다.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냐면 이번 주가 판매 대가를 준 거예요. 판매 대가로 10억을 준 거예요. 좀 이상하잖아요. 그리고 3년 뒤에 뭐예요? 네, 그죠? 다시 환매, 다시 매입을 약정한 거예요. 3년 뒤에 15억 줄게? 그럼 3년 뒤에는 어떻게 합니까? 3년 뒤에는. 제 매입가를 주죠. 15억을 지급했다 이거죠. 그럼 얘 입장에서는 결국은 얼마를 이득 본 거예요? 5억이 이득 봤죠. 근데 이때 있죠. 이 소득에 대해서 열거된 소득이 없었다고요. 그러니까 과세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어디에도 이거는 자금을 사용한 대가가 아니거든요. 이거 뭐냐. 그죠? 그러니까 이걸 과세할 수 없었고, 여기에 5억에 그때 받은 사람은요, 전부 다 있죠. 과세할 수 없었다. 그런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하니까 또, 그죠? 뒷북을 쳐서 또 열거하고, 이거 또 열거하고, 빼먹고 열거하고, 빼먹고, 계속 뒷공지만 따라가니까 도저히, 그죠? 폭발하기 일보 직전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본 거는 뭐예요? 그래서 포괄주의가 생겼는데요. 촉발하는 계기가 되는데, 앞으로 너희가, 그죠? 신종 금융상품이 어떤 건지는 모르지만, 일단은 뭔가 돈을 가지고 뭔가 사용 대가로 받는, 그죠? 그 시기 있잖아요. 그 시기 같은 게 있으면, 있죠. 그런 게 있다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예, 포괄주의로 봐서, 이자로 봐서 과세하겠다는 그죠? 조문을 천명함으로써 포괄주의를 채택하게 된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있죠. 여기 이름 보세요. 환매 조건부 매매차익 있죠. 환매채, 이런 것들은요. 매매차익은 5억 요거는요. 이자 소득으로 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째 보겠습니다. 5번째는 이 저축성 보험의 보험차익인데요. 이 보험의 성격에 따라 가지고 저축성 보험에 따라 보험차익이 뭐냐 이거죠. 보험에 가입합니다. 그래서 원금 보험료가 있죠. 만기 보험료가 1억이 1,200만 원이에요. 아니 1,200 말고 작게 하죠. 만기 보험료가 120원. 근데 불입한 건 100원밖에 안 돼요. 그러면 20원은 뭐예요? 내가 저축성, 그죠? 저축해서 돈 불은 거 아니겠습니까? 이걸 뭘로 볼 거냐, 그죠? 보험차익인데. 보험차익이라 보지 않고 이거는 뭐예요? 그냥 이자로 보겠다.
근데 앞에 단서에 몇 년 미만? 예, 10년 미만에 있죠.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만 이자로 봅니다. 그러면 10년 이상은요. 예, 비과세가 되어가지고 장기주택에 대해서 이자 한 푼도 내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 그래서 10년 이상은 비과세. 은행 가보시면요. 10년 이상 저축하세요. 이자 한 푼도 안 받습니다. 말은 바로 지금 현재 우리 법 규정에 10년 이상에 있죠. 이 저축에 대해서는요. 다 전부 다 비과세로 적용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10년 이상의 비과세 상품이 대부분 보험 상품이 많아요. 저축 상품은 그지는 없어요. 자, 이런 점, 보험 차익도 뭐예요? 말이 보험 차익이지, 이자로 봅니다. 자, 직장 공제 초과 반환금 볼게요. 우리 직장에 가보시면 공제조합이 있습니다. 그게 입사를 원인으로, 그죠? 조합에 가입이 되고, 퇴사를 원인으로 뭐예요? 탈퇴가 됩니다. 공제조합에 가입을 하게 되는데요. 공제조합비를 급여에서 원전적으로 떼서 납부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회사에 다니면서 있죠. 공제조합비로 낸 거. 근데 나중에 갈 때 보니까, 퇴사해서 갈 때 보니까 공제조합 반환금을 줬더라, 그죠? 초과 반환금 얼마죠? 20원이죠. 직장공제 초과한 반환금도 뭐예요? 이자 소득을 본다. 아시겠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있죠.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비영업 대금 이익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출제 안 되고요. 여기 비영업 이익 때문에. 자, 비영업 대금 이익에 빗자를 빼면은 영업 대금 이익이죠. 대금은 뭐냐면요. 대금은 이렇게 씁니다. 대금은 대부업이다 이거죠. 돈을 빌려주는 업종을 영업적으로 한다는 말이 대부업을 얘기하는 거죠. 대부업체에서 돈을 뭡니까? 그죠? 빌려주고, 대부업체가 돈을 빌려주고 대가를 받는 거는 뭐예요? 예, 비영업이 아니고 영업대금 이익이죠. 계속 반복성이 있다고 보고, 여기서 가득한 소득은요, 사업소득으로 가세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앞에 B가 붙었죠. B라는 말은 내가 외부적으로 대부업을 표방하지 않은 채로 뭐예요? 사인 간의 거래에서 돈을 빌려주고 대가를 받는 걸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가장 대표적인 거. 법인과 법인끼리 거래할 수 있어요. 돈을 서로 주고받을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비영업 대금 이익이 됩니다. 사인 간에, 그죠? 그리고 원천징수세율이 금융기관이 지급하는 건 14%지만 사인 간에 지급하는 건 25%가 된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 원천징수 실무할 때 세율 적용할 때 있잖아요. 회사가 법인이잖아요. 그리고 법인하고 그랬다면 14% 세율은 될 수가 없다. 무조건 25%라는 걸 머릿속에 아시면 될 것 같아요. 뭐 회사에서 잘 안 해봅니까? 저는 저 회사 IMF 때 해봤습니다. 회사가 너무 돈이 없으니까요. 다른 우리가 뭐 대표이사께서 잘 하시는 이제 법인하고 돈을 좀 그죠? 빌렸어요. 그때 있죠. 제가 이자를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약정 이자를 주고 그게 할 때 원천징수 합니다. 제가 할 때. 그렇게 신고해야지 어떻게 돼요? 이 이자 비용에 대해 송금 인정받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그죠? 실무를 해야 되는데 보통은 일반적인 법인이 뭐 어떻게 돼요? 금융기관하고 그래 하잖아요. 사인 간에 있죠. 법인과 법인은 거래는 잘 안 하죠. 일반적인. 저 때는 IMF라서 원체 힘드니까 경험치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원천징수 해보지 드물게 나타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25% 세율이다. 그래서 여기에서 있죠. 바로 뭐야? 영업적이 않다면 그죠? 일시후발적이 얘는 이자소득을 구분합니다. 그리고 원천징수세율은 25% 아실 거라고 봐요. 그 다음에 연체이자는요. 이자는 이자지만 종물이 뭐죠? 사업소득에서 나왔으니까 종물도 뭐야? 사업소득을 보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밑에는 몰라도 돼요. 공제부검은 우리가 관계없습니다. 넘어갑니다. 자, 볼게요. 비과세 이자소득은 뭐 공익신탁이익 하나 있고요. 여기 구조를 보세요. 이자소득 100원 받았습니다. 비과세가 아닙니다. 그럼 총수익금 100원입니다. 필요경비 없다고 했죠. 이자소득 100원은 곧 뭐가 됩니까? 소득금액이 되죠. 그러니까 전혀 있죠. 공제랄지 이런 것들을 해주지 않고 받은 금액 100%를 다 과세되는 그런 입장을 취합니다. 이유는 불로소득이기 때문에 차등해서 과세하려는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그죠? 좀 힘든 거예요.
그냥 세물급은 뭐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걸 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이자 소득의 수입 시기 있죠. 수입 시기는 그저 귀속 시기입니다. 도대체 너의 이자를 언제 받았다고 볼 거냐 이거잖아요. 그거에 대한 있죠. 우리 소득세법의 규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되게 많죠. 되게 많죠, 그죠? 되게 많아. 그래서 이제 이거를 어떻게 하느냐면요. 제가 요 뒤쪽에 배당하고 수입 시기를, 요거 수입 시기를요. 뒤쪽에 그냥 정리한 게 있어요. 여기 정리한 게 있어요. 요거 이자 소득하고요. 요거 이제 배당 소득하고요. 여기 두 개를 구분한 게 있어요. 제가 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요건데요. 요 정도만 알면 이것도 충분하게 할 수 있다고 보는데, 그래서 요거 배당의 수입 시기에 대해서는요. 배당하고 같이 엮어서 같이 할게요. 그러니까 요거는 요 얘기 있죠. 요 얘기는 뭐 물론 현금주의가 원칙인데요. 하여튼 요 얘기는 뒤에서 같이 금융수석 할 때 같이 두 개를 비교하면서 한 방에 정리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렇게 하니까 나이라는 게 잘 외우지를 못하잖아요. 외워서 되는 게 아니니까 말씀드릴게요. 자, 그다음 배당 갈게요. 배당에 대해서는요, 이 출자금의 분배금 성격이 됩니다. 열거하고 있는데요. 쭉 보겠습니다. 1번이 우리가 원하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내국법인, 외국법인 그죠? 로부터 받는 이거죠. 잉여금, 배당, 잉여금에 대한 배당. 왜 251번이 왜 생각나지? 하여튼 나중에 보면요. 이 소득의 구분에 251번이 내국법인의 배당 이렇게 돼요. 나중에 배당 치면 251번이 딱 나올 거예요. 그걸 선택하면 될 것 같은데요. 자, 의제배당 볼게요. 의제배당은 의제가 간주죠. 배당으로 간주되는 과세제도가 있습니다. 이 제도는